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이제 이번 결과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딜레마 상황인데요. 이 시나리오별 진단 권혁세 전 금감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탄핵 정국을 맞아서 금융시장이 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인데 당국에서는 계속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엄 직후에는 시장이 상당히 흔들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 시장도 조금 회복이 되고 네네. 아직은 외환 시장의 환율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내일 또 탄핵 이제 표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상컨대는 내일은 아마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좀 오히려 그게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이 다소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탄핵안 2차 표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성이 분명해질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우려해야 되는 점이 있겠죠. 아마 만일에 내일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될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도자의 공백 상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적시에 임명이 돼 가지고 내각이 차질 없이 금융이나 사회 안정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외교 안보 이런 쪽에서도 신속히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무총리부터 이제 서열 1, 2가 다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국정의 어떤 리더십 공백 사태로 이어질 경우에 또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탄핵이 되고 나면 집권 여당이라는 개념이 조금 무력화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이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또 외신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도 거대 야당의 앞으로의 행보 어떤 움직임 이런 데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되면 이제 무엇보다 경제와 사회 안정이라든지 대외 관계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탄핵 이후에 내각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잘 협조해 주는 게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제 안정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해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정책들도 올스톱돼 있는데 이 법안들도 좀 통과가 빨리빨리 돼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부결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때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 부결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대통령이 거의 내란죄 이런 거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리더십 공백 상태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결될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성을 계속 지속시키고 오히려 지금 내각도 지금 사실상 부결될 경우에는 그럼 지금 현재 총리가 어떤 권한 대행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가 오히려 경제에는 저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경제 당국자들이 수장들이 이제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나온 얘기들이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좀 신속히 가동을 해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놨는데 이게 좀 어떻게 충분해 보입니까? 지금으로 봐서는요. 외국인들이 사실 그동안에 이게 탄핵 이후에 이 주식 시장에 조금 매도가 좀 있었지만 사실 우리 경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계속 안 좋아진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원래 한 8월 달부터 계속
매도가 지속되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20조 가까이 팔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거의 한 19조 정도 매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크지 않았고 특히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매도를 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 탄핵 정국 자체만 가지고는 뭐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세를 더 급격하게 늘릴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과거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가 상당히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우리가 채권시장뿐만 정시, 이 환율 이런 부분에 3종 세트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기 마련된 대책을 우리가 잘 운영하면 금융시장 안정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도 이제 그런 대안들을 고려했겠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우리 F4라고 우리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대처를 보면 외국에서도 아주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이랄까 이런 그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안정화가 돼 있는데 방금 잠깐 이제 언급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겁니까? 너무 파는데. 그게 이제 뭐 조금 복합적 요인이 있죠. 그게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 경쟁력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은 결국 삼성전자가 이 뭐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네. 우선 한 7년간 동안 리더십이 이 이재용 총수 회장의 검찰 조사부터 해가 또 기소 수감 또 재판 이런 과정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경영 공백이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또 옥중에 있을 동안에 또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전문 경영인한테 경영을 맡겼는데 네. 뭐 이정 회장 같은 경우는 옥중에서 경영을 했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좀 뭔가 판단 미스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과거에 이제 송길성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윤종현 회장 같은 경우도 전문 경영으로서 잘 그 비상 그 상황을 잘 대처했거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 보시면 반도체, 휴대폰, 가전 이렇게 세 개를 한 회사가 사부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과 같이 글로벌 시대에 한 분야에 전문화, 특화되고 이렇게 시장이 세분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1등 아니면 다 이게 살아남지 어려운 시장에 세 개를 동시에 가지고 사부서로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공용화되는 거의 경우에는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이런 지나 이런 데서 사부서를 다각화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어떤 경영 전략이었고 지금은 다 각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경영을 갖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좀 어떤 기술 혁신이나 어떤 변화, 사구조 변화 이런 것을 제때 시대 흐름에 맞게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냐.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보기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각각 분야에서 지금 글로벌 1등의 위치를 지키기가 어려워졌다. 벌써 2, 3유로 지금 전략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금 뭐 거의 제가 보기엔 8월 한 20 며칠부터 거의 하루 이틀 빼고는 지금까지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당한 양을 팔았는데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시장에서는 그 삼성에서의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이 유독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금융 당국 쪽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사실은 뭐 꼭 삼성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 상장된 회사의 대기업들, 재벌들이라든지 주인 없는 금융회사들도 다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배구조라는 게 결국은 다수의 주주의 이익보다도 소수의 지배주주의 편향된 이사의 운영. 그렇게 결국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의 의사결정 과정을 도출해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쟁에 있는 CEO를 뽑지 못하고 또 최선의 어떤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 간다. 뭐 미국의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1등 기업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상법이라든지 뭐 특히 야당은 지금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네. 개선해야겠다. 그거 지금 여당에서는 뭐 상법보다는 오히려 자본시장법이나 정부나 여당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번에 어떤 형태든 지배구조 개선을 좀 통해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보다 선진화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CEO의 뽑는 또는 이사의 독립성 이런 것이 좀 강화되는 것도 기업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삼성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기는 했었는데 이제 욕을 더 먹었었죠 그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그렇죠. 당국에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인사도 좀 했고요. 또 자사주 대책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뭐 그와 관계없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 비중이 지금 50%대 이하로 좀 거의 떨어지는 수까지 가 있고 시총에서 차지한 비율도 지금 우리가 20대 중반에서 지금 10%대로까지 떨어질 정도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임시 방편으로서는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어떤 구조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의 한 예로서 저는 지금 같은 공용화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휴대폰, 가전 3개 회사로 이렇게 회사를 분할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네. 지금과 시대에 반도체에서 엔비디아나 반도체에서 뭐 어떤 마이크로테크놀로지나 현대하이닉스하고 경쟁을 TSMC 이런 거 하려면 그 하나로 회사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우리가 지금 힘든 판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휴대폰은 또 애플하고 또 경쟁해야 되는데 한 회사가 하나의 사업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오히려 공용화되어 리스크 분산에도 좋지 않고 네네. 기술 혁신에도 저는 마이너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분할을 빨리 해가지고 각자 분야에서 이 기술과 경쟁을 도모해 나가는지 저는 올바른 구조 혁신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권혁세 전 금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